다음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갑자기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을 시험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가족의 진정한 시험은 사진 속의 미소가 아니라 압박감이 가해질 때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한 여성의 실화입니다. 옛날 옛적에 버실리라는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행운을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대학에 다닐 때 매력적인 청년이자 계획이 가득한 유망하고 세심한 엔지니어인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졸업 직후 결혼했고 한동안 모든 것이 동화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그는 직업적으로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기술회사에서 안정적인 급여를 받으며 버실리는 아무런 불만 없이 자립했습니다. 결국 사랑은 은행 계좌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균열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넓어지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라리사의 침입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결혼 준비 때부터 이미 뒤에서 묵묵히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 그녀는 신부의 드레스를 비판하고 바실리도 모르는 먼 사촌들을 초대하라고 요구하며 그 남자가 다니엘을 버린 뒤에 나는 다니엘을 혼자 키웠다는 의심할 여지 없는 주장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했다. 그리고 아들은 아내를 변호하는 대신 그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혼식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러리서는 예고도 없이 나타나서 마치 자신이 그 공간을 소유한 것처럼 집안의 가구를 재배치하고 버실리에게 요리를 제대로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심지어 며느리가 집에서 신은 슬리퍼에 대해 신랄한 논평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약속했지만 대화는 구차한 변명으로 변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실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키워준 여자와 마찰을 일으키는 그녀는 누구였을까?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자 시어머니는 일종의 집안 장군이 되었다. 그는 아기를 위해 무엇을 사야 할지 끝없는 목록을 만들었고 부부와 상의하지 않고 유모차와 유아용 침대를 선택했으며 심지어 손자의 이름을 강요하고 싶었습니다. 순진한 바실리는 그것이 불안한 할머니의 열정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이 직장을 잃을 때까지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일하던 회사가 삭감을 하게 되었고 이미 빡빡했던 가게 예산이 갑자기 불가능한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출산 휴가 중인 버실리는 4만 레알, 기본 비용, 임대료, 아기의 필요사항을 겨우 충당할 정도의 금액의 보조금을 받았고 데니얼은 연극과 비슷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이력서를 온라인으로 보냈고 몇 차례 인터뷰에 성의 없이 참석했으며 어머니 집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삶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라리사는 그를 애정으로 환영했습니다. 동시에 이 어려운 시기에 남편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며느리를 비난했습니다. 애전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가족을 하나로 모았어야 할 기적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다니엘은 아기를 돌보는 일까지 도왔지만 곧 소파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고 매일 어머니를 방문했습니다. 러리서는 매일 도와주기 위해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명령만 내렸습니다. 아기에게 엄격한 시간에 먹이를 주어야 했고 버실리가 구입한 기저귀는 적합하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많이 담고 있다는 사실도 반대했습니다. 아이러니한 디테일. 라리사는 손자를 양육하는 방법에 관한 규칙을 지시하는 동안 식료품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바실리가 지원금으로 받은 것의 절반도 안 되는 수입을 얻었습니다. 계기는 출산 후 3개월 만에 찾아왔다. 버실리는 애저에게 겨울 코트와 기저귀를 더 사야 했지만 돈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라리사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의 분위기를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극적으로 한숨을 쉬며 모든 것을 변화시킬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바실리, 내가 한 봉급으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미묘한 순간을 겪고 있습니다. 내 생각엔 당신이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바실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아들을 품에 안고 흔들었습니다. 도와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딸 라리사는 마치 아이에게 분명한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4만 달러를 받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1만 5천을 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족은 가족입니다. 이어진 침묵은 극도로 긴장됐다. 버실리는 자신이 듣고 있는 내용을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4만 명은 자기 집을 겨우 부양할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자기들이 가진 것의 거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까? 마치 출산 혜택이 복권이지 자녀의 권리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라리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고르에게 줄 물건을 사야 하는데 항상 애져. 시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다니엘은요? 그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내가 혼자 키우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썼는데 이제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니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나는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바실리는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비명을 지르지 않도록 자신을 통제했습니다. 우리는 이 돈으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그런 걸 요구하는 건 불공평해요. 공정한. 라리사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1만 8천 벌고 여전히 내 아들을 도와야 하는데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2배를 벌고 있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아들은 내가 돌본다. 버실리는 마침내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그를 위한 것이지 다니엘의 무책임함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마스크가 떨어졌습니다. 라리사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의자에서 일어났다. 당신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봅시다. 그리고 남편이 도착했을 때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라리사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불쌍한 어머니, 도움을 거부하는 잔인한 며느리입니다. 다니엘은 얼굴을 다든 채 조용히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을 때 그의 말은 칼과 같았습니다. 바실리, 우리 엄마 말이 맞아요.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최소한 5천은 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은 그녀가 사랑에 빠진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계를 결코 존중하지 않은 여성의 주장을 반복하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5천. 바실리는 목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니엘, 우리에게 줄 돈이 5천이 없어요. 이 돈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애절을 위한 것입니다. 너희 어머니는 월급을 갖고 계시다. 왜 둘 다 지원해야 합니까? 그녀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는 그녀의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버실리는 가혹한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가족은 그녀와 그녀의 아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어머니였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에고르를 팔에 안고 더 이상 그녀의 동맹처럼 보이지 않는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어떤 확신이 그녀를 침범했습니다. 어떤 전투는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존엄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들아, 이것은 너도 나를 존경하고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라리사 블라디슬라보브나는 마치 대화가 이미 끝난 것처럼 팔짱을 끼며 선언했습니다. 바실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지쳤다. 논쟁이나 공허한 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상식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온전한 정신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애저는 훌쩍이며 깨어났고 그녀가 원했던 것은 그에게 먹이를 주고 잠들게 하고 어쩌면 누군가가 그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5분 동안 숨을 쉬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만에 그는 건조하게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 낙엽송 빌레이디슬라보프너가 얼었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너무 짙어 아기의 작은 울음소리마저도 벽에 메아리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압력솥이 터지듯이 폭발했습니다. 충분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나는 당신 남편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나를 지지할 의무가 있어요. 바실리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를 놀라게 할 만큼 차분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관찰했습니다. 마치 갑자기 모든 것이 나쁜 극장이 된 것처럼 그녀는 아직 방을 떠나지 않은 유일한 관중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여자는 생명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미 올빼미로 변장한 포식자였으며 세상이 자신의 필요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는 버실리가 그에게 무언가 빚을 졌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법에 따라요? 그는 유리를 자를 수 있을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가족법에 따라. 인간의 법칙에 따라. 라리사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소리쳤다. 다니를 혼자 키우고 그에게 투자했더니 이제 그의 아내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생겼어요. 그때까지 말문이 막힌 다니엘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뒤에서 칼을 찌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마도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내의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는 돈이 좀 있어요. 바실리는 그에게로 돌아섰다. 분노가 아니라 실망이 아니라 훨씬 더 나쁜 것, 즉 그녀 옆에 있는 남자가 동맹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명확성이었습니다. 그것은 꼭두각시였고 그것을 움직이는 줄은 의기양양한 미소로 그들을 지켜보는 여자의 손에 있었다. 다니엘, 그가 말하자 음절 하나하나의 무게가 납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당신은 아내와 아들을 반대하는 어머니의 편에 서고 있습니까? 그는 불편에 몸부림쳤다. 나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돈으로요? 그녀는 손가락 사이에 인내심이 모래처럼 뛰면서 반박했습니다. 애저의 기저귀를 자르나요? 음식을 절약한다고요? 어머니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전기요금 지불을 중단하시나요? 다니엘은 다시 침묵했다. 그러나 레리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셨나요? 남편도 가족이 서로 돕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마치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바실리는 에고르를 안고 아무 말도 없이 방을 나갔다.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그 네 개의 벽 사이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남편의 책임보다 평화의 환상을 더 좋아하는 남자의 비겁함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냉전이었습니다. 레리커는 썩은 고기 위에 까마귀처럼 매일 나타나 돈 후 가족. 의무라는 같은 연설을 반복했습니다. 더니엘은 직접적인 대결을 피했지만 여기에 한숨을 쉬고 거기에 다음과 같은 잠재의식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조금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이지요. 결국 가족입니다. 엄마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실리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사랑하고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던 남자는 마치 훈련된 앵무새처럼 어머니의 말을 반복하며 어머니의 메아리가 되었다. 그 방정식에는 더 이상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들끼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고 있는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미 남편의 존엄성을 삼켜버린 동일한 시스템에 의해 자신도 삼켜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계점은 일주일 뒤에 찾아왔다. 문이 무의식적으로 열렸을 때 버실리는 애저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라리샤는 판결을 내리듯 단호한 표정으로 입장했다. 엄마와 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니엘은 서문없이 발표했습니다. 그녀에게 매달 1만 루블을 줍시다. 바실리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주장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마치 그것이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정정했습니다. 무슨 주장이요?
그녀는 마침내 두 사람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얼굴은 고요한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분의 돈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레리커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사소하고 이기적입니다. 버실리 내부에 무언가가 파손되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아니라 훨씬 더 무거운 물체의 무게로 인해 얼음이 깨지는 것처럼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녀는 에고르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힌 뒤 어깨를 꼿꼿이 펴고 눈을 바짝 말린 채 그들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알았어, 그가 말했고 이어진 침묵은 너무나 예상치 못한 일이어서 라리사조차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당신은 나의 법령만개를 원합니까? 당신은 그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교환했다.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쉬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버실리는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친근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무슨 계약? 라리사는 의심스럽다는 듯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공동대출 계약. 당신은 나에게 매달 1만 달러를 빌리고 1년 안에 이자와 함께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기부는 아니겠죠? 가족의 도움이에요. 그건 대출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폭발시켰습니다. 가족의 지원입니다. 그럼 돈이 없군요. 버실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계약도 없고 코팩도 없습니다. 더니엘은 가족은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중얼거리며 개입하려 했지만 버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거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레리커의 탐욕은 그녀의 자존심보다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단일을 보증인으로 삼아 무례함과 신뢰 부족에 대해 중얼거리며 서명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일상으로 위장한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버실리는 10,000명을 제 시간에 배달했고 가족은 일반 브랜드 기저귀, 배급 식품, 연체료 등 최소한의 것만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더니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아내가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면 왜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러나 버실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남은 잔돈을 세는 동안 그녀는 다음 이사까지 남은 일수를 세었습니다. 버실리는 지는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타격을 반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타입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는 수술의 정확성이 있었습니다. 같은 결혼식에서 하객들이 두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며 잔을 들고 있는 동안 바실리는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반짝이는 눈으로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든 여성이 기억하십시오. 법령에서 나온 돈은 그녀와 그녀의 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빚을 가장하지 않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닌 누구도 단 한 푼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홀은 박수로 가득 찼다. 일부 여성들은 아는 듯한 눈빛을 교환했다. 다른 사람들은 촉촉한 눈으로 남편의 손을 흔들며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바실리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는 이혼이 패배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행동임을 깨달았다. 더니엘은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금을 제때에 냈고 주말에 아들을 만나고 몇 달 이상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형편없는 핑계를 모았습니다. 결국 여성들은 여전히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는 남성을 탐지할 수 있는 확실한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제의 어머니가 더 이상 물 수 있는 이빨이 없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리커 빌레이디슬라보프너는 괴로움을 유일한 동반자로 삼아 혼자 늙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자 에전은 버실리가 순수한 공손함 때문에 방해하지도 않았고 촉진하지도 않았던 드문 회의에서 그녀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유와 기저귀를 훔치려던 할머니를 어떻게 잊을 수 있나요? 때로는 슈퍼마켓 통로에서 그들의 길이 교차하기도 했습니다. 레리커는 마치 버실리가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과거의 불편한 그림자인 것처럼 눈을 내리깔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아마도 여전히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피해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바실리는 번창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이 병에 담긴 좋은 포도주의 마지막 잔인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는 남편,
강하고 자신감 있게 자라나는 아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가치를 반영하는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도 감히 그녀의 자원에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 자원은 권리와 투쟁을 통해 그녀에게만 속했고 그녀가 자신의 손으로 건설한 미래에만 속했습니다.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사랑의 이름으로 희생을 요구했던 예전의 지모들은 지도에서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생애 처음으로 거절하는 법을 배운 누군가의 유창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건배사도 완전히 축하할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